24학년도 1학기 1차 중간고사 되겠습니다. 세범중학교고요. 3학년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단어는 1, 2단원일 거고요. 자,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물리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원자 아니고요. 분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이건 맞겠네요. 니은.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고유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리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놈들의 배치만 바뀌거나 구겨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성질이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질. 성질이 변하면 화학변화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물리변화입니다.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물질은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그렇지. 애가 다른 애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었으니까 성질까지도 당연히 바뀌겠죠. 맞습니다. 물리변화 또는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러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자의 종류 말고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형광펜 칠게요. 이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요.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면은 반응 전에 EH2O였어. 반응이 끝났어. EH2O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말이 안 되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 디귿 리을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 변화의 종류가 물리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찾으라는 겁니다. 자, 향수의 향기가 퍼진다. 이거 확산.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요.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이거 융해라고 하겠습니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물의 용해가 된다. 용해와 융해는 다르죠. 용해. 이것도 물리변화고요. 마그네슘 리본에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기체, 어떤 기체? 수소 기체가 발생할 겁니다. 이거는 화학 변화죠. 수소가 없었는데 수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학 변화. 새로운 물질이 생기면은 화학 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승화죠.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승화입니다. 상태 변화죠. 틀린 거는 4번입니다. 다른 거죠. 다른 게 4번. 다음 3번 문제. 메테인의 연소. 메테인의 연소는 쌤이 이거 프린트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한번 했는데 왜 했겠어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연습을 했겠죠. 많이 나왔던 것들만 뽑아서 프린트를 만들어 놨던 거였습니다. 자, 개수 맞추는 거 해볼게요. 탄소 먼저 하나 있습니다. 탄소가 한 개 있죠. 오케이, 통과. 수소가 4개 있고요. 여기 수소가 2개 있기 때문에 얘를 4개로 만들려면 앞에다가 2를 붙여야 되겠죠. 산소가 4개, 2O2니까 4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2개, 여기가 2O라서 2개. 다 맞췄어요. 끝났습니다. 빈칸 기억은 일단 2가 들어왔네요. 기억에 들어갈 화학 반응식 개수는 3이 아니라 2입니다. 1번 틀렸어요. 반응이 일어나면 전체 분자의 개수가 증가. 이거 세봐야 됩니다. 전체 분자의 개수가 여기 1개 있었고 2개 있었기 때문에 3개 있고요. 여기는 1개 있었고 2개 있기 때문에 3개. 똑같네요. 증가하지 않았고 동일하다.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원자수의 비가 아니라 개수비는 분자수의 비와 같죠. 개수비, 분자수의 비, 입자수의 비, 부피 비까지 모두 똑같고 질량 비만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전후에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 않는다. 원자의 배열도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물질이 될 수가 있어요. 반응하는 메테인과 산소의 분자수의 비는 메테인과 산소의 분자수의 비는 1대2. 1개 분자 있고 2개 분자 있기 때문에 1대2. 맞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여러 가지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개수까지 전부 맞춰야지 내용이 맞는 거죠. H2O2가 있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수소가 2개 있습니다. 수소 원자 2개 있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산소 원자가 지금 2개가 있는데 뒤에 산소 원자가 1개, 2개에서 총 3개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 개수가 안 맞아요. 그러면 앞에랑 뒤에가 개수가 안 맞을 때는 앞에를 반응물을 2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돼요. 2개로 시작해 볼게요. EH2, 4개죠. 얘를 4개로 만들려면 앞에 2개를 붙였어요. 그럼 총 4개가 됐죠. 그 다음에 EO2이기 때문에 얘도 4개입니다. 2O라서 여기 2개, 여기 2개. 됐네요. 2. 기억이 2고요. 니은도 2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반응 볼게요.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자, 나트륨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트륨 여기 한 개 있는데 여기 두 개 있네. 처음부터 안 맞습니다. 그러면 나트륨을 두 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나트륨 두 개. Na2니까 나트륨 두 개 있어요. 이 H라서 수소가 두 개 있어. H2라서 수소 원자 두 개 있죠. 이 C니까 탄소 원자 두 개 있습니다. 탄소가 하나, 탄소가 둘. 맞죠? 이 O3니까 6개의 산소 원자가 있고 O3라서 여기 3개, 여기 하나, 여기 2개니까 총 다 합치면 6개. 맞습니다. 2, 4, 6이라서 1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 요거는 빈칸 채우기가 있어요. 이런 거 여러 번 풀어봐야 됩니다. 기출문제로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게 될 거예요. 적어도 이런 것들만 한 20개 정도 풀어보지 않을까? 그 정도 풀어보면 대충 가닥은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안 틀릴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림엔 두 물질이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작은 게 A고 큰 게 잘 안 보이죠? 작은 덩어리가 A고 큰 덩어리가 B라고 할게요. 자, A가 A2네요. 그러면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얘가 A고 얘도 A란 말이야. 붙어 있으면 2라 그랬죠? A2. 근데 몇 개 있어? 3개 있어. 3개 분자가 있기 때문에 3A2 플러스 2B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반응해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 속으면 안 돼요. 얘 봐. 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고 A2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참여하지 않은 분자와 원자는 화학 반응식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면 3A2가 모두 반응한 게 아니라 3A2 중에서 2A2가 반응했다고 봐야 되고 2B2가 반응해서 4AB가 되면 되겠네요. AB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2A2 플러스 2B2가 4AB가 됐어. 얘 빼고 계산한 거죠? 이거 빼고 계산했어요. 자, 그런데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는 항상 제일 간단한 정수비로 맞춰야 되는데 이거 약분됩니다. 2, 2, 4, 1, 1이기 때문에 A2 플러스 B2 플러스 2AB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죠. 2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질량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질량보존 법칙 중에서는 총 아마 3개 정도 나올 거야. 앙금 생성 반응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 발생 반응 나올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연소 반응 이렇게 나옵니다. 뚜껑이 열렸다, 뚜껑이 닫혔다. 뚜껑이 열린 걸 열린 개라고 하고 뚜껑이 닫힌 거를 닫힌 개라고 할 겁니다. 연소 반응에서는 어떤 물질을 연소시키냐에 따라서 질량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나무를 불태우는 것과 철을 불태우는 거 이렇게 있을 거고요. 기체 발생할 때는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이게 중요할 거고 앙금 발생에서는 수용액과 수용액을 섞어놨기 때문에 그 수용액의 내부에서 앙금이 발생하는 거라서 질량 변화가 없다는 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앙금 발생에서는 질량 변화가 없어요. 기체 발생 반응에서는 닫힌 게 2개를 기준으로 놓고 뚜껑이 열려 있으면 질량은 감소할 거고요. 뚜껑이 닫혀 있으면 질량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동일. 그 다음에 연소 반응에서 나무를 불태우면 질량은 감소하고요. 철을 불태우면 산소가 달라붙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한다. 대체적으로 요약을 했어요. 문제 읽어볼게요. 자, 앙금 생성 반응에서 반응 전후에 물질의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수용액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주면은 이렇게 2개를 섞을 거예요. 섞어서 여기가 NaCl, 여기가 AgNO3 중에서 다 물 안에 있단 말이야. 여기 염화이온하고 Ag, 은이온이죠. 2개 합쳐져서 AgCl, 염화은 흰 색깔, 앙금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NO3 마이너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까지 기억하면 너무 좋죠. 자, 질량 변화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리 변화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거 없어요. 물리 변화, 물리 반응 이런 것들도 전부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해야 됩니다. 100g의 물이 있었고요. 50g의 소금이 있어요. 섞었어. 150g의 소금물이죠. 그렇죠? 단순히 섞기만 해서 물의 성질 그대로 갖고 있을 거고 소금의 성질도 그대로 갖고 있지만 그렇죠? 화학 변화가 아니라서 성질이 바뀌진 않았지만
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이거 질량 보존 법칙이죠? 제일 정확한데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어요. 기체가 발생하건 앙금이 생성되건 기체가 날라 들어오건 어떻게 되건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이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뚜껑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질량이 감소하거든요. 질량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때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 날아간 기체의 질량까지 고려한다면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기억과 디귿 두 개요. 7번 볼게요. 자, 그러면 막대 저울의 양 끝에 별표 하겠습니다. 기출 나온 것 중에서 여기 안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어. 다 잘 나오는 문제들만 출제되고 있어요. 자, 7번. 그림은 막대 저울의 양 끝에 얘를 가열한단 말이야. 이 강철솜이죠. 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도 강철솜이고요. 철이죠. 얘를 불태웁니다. 그러면은 Fe에다가 산소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FeO. 이렇게 적을게요. 산화철입니다. 복잡하게 적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산화철. 철이 산화철이 됐기 때문에 산소가 달라붙었으니까 여기 질량이 어떻게 될까? 질량이 증가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렇죠? 자, 저울이 나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렇죠. 나는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 무거워질 거고요. 강철솜이 연소해서 나는 산화철이다. 그렇죠. 강철솜의 연소 반응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성립한다 그랬죠. 강철솜 10g 플러스 산소 4g 합치면 14g.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 성립했죠. 틀린 거는 4번밖에 없다. 8번 볼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만약에 서술형이 있었다면 혹은 수행평가가 있다면 이렇게 될 거야. 자,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쌤이 항상 문제 풀 때 형광펜 쳐놓고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찾아야 됩니다. 어디 있을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똑같다. 그 원자마다 상대적 질량을 갖고 있는데 걔가 안 변하니까 반응이 끝나도 질량이 변할 수가 없죠. 답은 3번. 다음 넘어갑니다. 자, 9번 볼게요. 마그네슘입니다. 쌤이 이것도 외우라고 그랬었죠. 쌤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Mg 플러스 O2가 MgO가 되죠. 개수 맞추면 2, 이렇게. 이거 질량비를 외우라 그랬었는데 3대, 2대 5입니다. 꼭 기억해놔야 돼요. 보통 3대 2까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3대 2대 5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여기까지 기억해놓으면 더 편하죠. 자, 그래프를 해석한 결과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 이거 외워놨으면 바로 문제 찾잖아. 5번이잖아. 그치? 마그네슘하고 산소 3개 외우라 그랬어요. 물 생성할 때 수소, 산소, 물이 1대 8대 9 산화구리가 나올 때 4대 1대 5 산화 마그네슘 3대 2대 5 왜냐면 이거 3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 놓으면 다른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리고요. 10번 보여줄게요. 이거 봐.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한번 보자. 자, Mg 플러스 O2가 MgO가 될 때 개수 맞추고 자, 마그네슘과 산소를 반응시켜서 산화 마그네슘이 얘가 25g이 생성된대요. 그쵸? 비례배분으로 5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15. 그 다음에 10 해서 25g이 나와야 3대 2대 5가 되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쉽니? 그쵸? 최소한의 산소는 그러면 어디 있어? 10g 나오면 되겠다. 답은 1번이죠.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표낸 물의 합성 실험 결과 이거 일정 성분비 법칙이네요. 자, 위와 같이 실험했을 때 실험 2번에서 반응 후에 남는 기체의 종류 아니야 이거는 기체와 기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피일까? 일단 해보자. 실험 2에서 반응 후 남는 기체의 종류와 질량까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우리 외우고 있단 말이죠. 1대 8대 9. 근데 자,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수소가 0.3g이 들어갔을 때 산소가 0.6g이 남았대. 그러면 3g 중에서 0.6g이 나오면 2.4g이 남잖아요. 계산해보면 38, 24, 1대 8.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외우라고 그랬죠? 그쵸? 3개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대 8로 반응하면 되기 때문에 4로 하면 되겠다. 잠깐만. 2.4g이 나오면 38, 24.
똑같네요. 얘도 0.3g이 반응해서 2.4g이 전부 반응하면 남는 거는 수소가 0.2g이 남을 수가 있다. 둘 중에 하나는 다 써야 된다 그랬어. 알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웬만하면 다 쓸 수 있어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얘를 다 쓰건 얘를 다 쓰건 둘 중에 한 개는 전부 다 쓰는 반응으로 그 숫자가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수소 0.2 어디 있어? 4번이죠. 됐나요? 자,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온도와 압력을 일정할 때 수소기체와 질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기체 반응 법칙 되겠습니다. 수소가 3박스, 3대, 질소가 1박스, 1대, 암모니아는 2박스, 부피비가 3대 1대 2가 나온다는 거죠. 모두 기체여야 하고요. 기체가 들어있을 때만 반응물과 생성물과 모두 기체일 때 만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할 수가 있겠죠. 보통 여기가 질소가 있고 N2 플러스 H2가 NH3가 돼서 1대, 3대, 2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 상대적 질량은 수소가 1, 질소가 13이다. 반응 전후의 분자의 개수가 같다. 반응 전에는 3개 있었고 1개, 3분자, 1분자니까 총 4개 분자 있었는데 생성물에서 2개 분자 있기 때문에 분자의 개수가 다르네요. 위 반응에서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한다. 2번 간단하네요. 2번입니다. 정답이에요. 3개 다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하죠. 수소와 질소는 3대 1의 질량비가 아니라 부피비죠. 질량비는 달라요. 수소와 질소는 3대 2의 부피비? 이게 뭐야? 이것도 아니죠. 3대 1이잖아요. 그죠? 자, 반응 후 생성된 기체의 총부피가 반응 전 기체의 총부피보다 크다. 아니요. 내부피, 두부피니까 적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맞는 거는 2번. 다음 13번 볼게요. 표는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A와 B의 반응을 나타냈다. 기체 C. 부피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합으로. 자, 일단은 40mm하고 20mm 반응했는데 남는 거 없고요. 생성된 거 40이기 때문에 40, 20, 40. 2대 1대 2.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냈죠. 더 이상 약분도 안 됩니다. 자, 요놈도 마찬가지로 2대 1대 2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30, 60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얼마 반응했겠어? 60이죠. 60, 30, 60. 그래야 2대 1대 2가 되니까요. 남은 거는 A가 얼마? 10mm 남죠. 다음 40, B가 20mm 남았대요. B가 40 있었는데 20mm가 남았으니까 20밖에 사용되지 않았어. 40, 20, 요거 40이죠. 두 개 합쳐라. 얼마냐? 어디 있어? 10과 40 합쳐서 50. 답은 5번이겠죠. 넘어갑니다. 14번, 여기부터 2단원입니다. 기권을 2단원 범위 이번에 세범 중에 안 들어갑니다. 이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쪽 보고요. 세범 중은 다음에 쌤이 3단원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3단원 따로 보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기권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올바르게 골라보자. 기권은 여러 가지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죠. 제일 많은 게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자, 기권에서 공기의 대부분은 대륙권 맨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야. 맞죠?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총 4개 이층. 맨 밑에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 문제 나오겠죠? 곧.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나왔네요. 바로 나왔어요. 맨 밑에가 대륙권, 여기 성층권, 여기 중간권, 여기 열권 되겠습니다. 써놓고 나서 각각의 특징을 모두 암기해야 됩니다. 지구과학이죠. 절반 암기, 절반 이해. 볼게요. A에서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류가 뭐였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기가 순환한다. 이거 대류라고 했었죠. 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갈 거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순환, 대류 일어납니다. A에서는 대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A에서 지표보다 높은 산꼭대기의 기온이 더 높다? 낮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내려갑니다. 대류권에서는. 자, B가 성층권인데요. 성층권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20에서 한 30km 정도에 뭐가 있다 그랬어? 오존층이 있다 그랬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자, B에서는 오존층이 있어서 적에서 이거 페이크입니다. 적에서는 안 돼요. 이거 자외선이겠죠. 자외선을 흡수한답니다. 까딱 잘못하면 틀립니다. C에서는 지구로 들어오는 물질이 유성, C에서 유성이 여기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운석 돌멩이가 여기 열권에서 불타면 될 텐데
이 열권에서 돌멩이가 불타지 않습니다. 왜? 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이 돌멩이가 마찰해 가지고 불타는 것을 유성이라고 하는데 D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적당히 있는 중간권에서 돌멩이가 불타면서 유성이 만들어집니다. 4번 정답. 자, D에서 열권이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작다 아니고 크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약간씩 페이크를 좀 넣어놨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16번. 지구의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거 간혹 나오는데. 자, 오존층이 존재하면은 잘 봐봐. 이렇게 있어요. 온도가 쭉 떨어지고 있어요. 오존층이 존재하면은 온도가 다시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올라가는 층이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 없다는 거야. 그럼 다시 자꾸 내려가죠. 끝없이 내려가다가 끝에 부분, 열권 도착하면 그때 올라갑니다. 됐어요? 여기 중간에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이쪽 부분이 없어. 이게 없어지면 됩니다. 답은 1번. 두 개 층으로 나누어집니다. 17번 볼게요. 복사평형 관련 내용이죠. 적외선 등은 태양에 해당하고 다음에 디지털 온도계 그리고 검은색 알루미늄 컵은 얘는 지구에 해당합니다. 여기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죠. 얘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 모든 물체에서 방출하는 표면에서 방출하는 걸 복사 에너지라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 몸통도 이 아이패드도 칠판도 형광등 벽 책상 바닥 할 거 없이 모든 물체의 표면에서는 복사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다만 온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는 얼만큼 흡수하느냐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가 되면은 온도가 올라갈 거고요.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방출하면은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 컵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적외선 등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동일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복사 평형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다. 그렇죠? 복사 평형에 도달하면 컵이 더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아니야, 이런 게 아니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이 같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온도 상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보다 적다.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답은 1번입니다. 다음 18번 볼게요. 그림은 지구에 도달하는 대왕 복사 에너지가 100%가 있었다면 자, 지표면의 흡수가 얼마입니까? 지표면의 흡수는 50, 대기의 흡수가 20, 반사하는 거 합쳤을 때 30%. 그래서 지구에서는 70%만큼만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대기에 한 번 흡수됐다가 다시 나가는 거 두 개 합쳤을 때 70%가 되고요. 대기에 흡수됐다가 다시 지표로 재방출하는 요 양 때문에 온실 효과가 생긴다. 이 온실 효과는 좋은 거라 그랬는데 너무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흡수되고 너무 많이 방출하니까 너무 뜨거워져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자, 볼게요. A에 해당되는 A가 어디 있을까? 양은 70%. 그렇지. 들어오는 거 70이니까. 나가는 거 70. 그쵸?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50. 틀렸어. 얼마? 70이죠. 2번 틀렸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20%를 구름과 대기에 흡수. 그렇죠.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온실기체라고 하죠. 오이메론 수프 기억해야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지구 표면에서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서 대부분을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우주와 지표로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지죠.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연평균 기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답은 1번입니다. 19번 볼게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상승, 육지 면적 증가하면 안 되죠. 감소하죠. 물이 상승하는데 어떻게 이게 증가할 수가 있겠어? 없어요. 최근 대기 중에 증가한 질소가 아니고 CO2 하겠습니다. 화석연료를 많이 떼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죠. 자, 지구온난화는 온실기체가 증가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씩 항상 일정하게 더 높아지고 있어요. 안 돼요. 더 높아집니다. 대기 중에 증가한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지표로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겠죠. 답은 4번. 지구온난화 원인은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온실기체의 양이 감소하냐 증가입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네요. 감소 증가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2-2 파트입니다. 여기가 좀 어렵죠? 많이 틀립니다. 자, 이거 그래프 보려면 자, 네 가지 정보 먼저 알아야 되는데 A부터 한번 볼게요. A의 현재 온도 30도, A의 현재 수증기량 14g, A의 이슬점 20도, A의 포화 수증기량 26.5g. 이거 4개 정보 읽을 수 없으면 이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와야 돼요. 자, A의 상대 습도는 50%다. 습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포수분의 현수 곱하기 100입니다.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포수가 A 30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26.5, 26.5g이죠. 분의 현수 얼마입니까? 현수가 14g 곱하기 100 하면은 거의 뭐 한 50%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상대 습도가. 근데 상대 습도가 정확히 50%가 될 수는 없겠죠. 포수가 지금 26.5이기 때문에 13.25 이렇게 돼야 딱 50%일 거예요. 자, 그럼 1번은 틀렸어요. 자, A는 B보다 이슬점이 더 낮다. A의 이슬점은 20이고요. B의 이슬점은 10이기 때문에 A의 이슬점이 더 높네요. A의 실제 수증기량은 14g입니다. 14g. B는 포화 상태. B가 포화 상태가 아니죠. 여기 있어야 포화입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정확히 점이 꽝꽝 찍혀 있어야 포화 상태라 그랬어요. B의 기온이 10도씨로 낮아지면 이슬이 생긴다. B의 기온, B 여기 있어요. 10도씨. 여기가 이슬점이죠. 10도씨가 이슬점이기 때문에 딱 10도씨가 되면은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죠. 응결되기 시작하니까요. 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 쉽게 나온 편이에요. 관련된 거 반드시 출제될 거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를 봐야 되는데요. 가는 현재 수증기량이 5.5, 8.5, 13.6이고요. 포화 수증기량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한 1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15g 가까이 될 것 같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5g의 포화 수증기량을 갖고 있다. 습도는 누가 제일 높을까? 현재 수증기량이 가장 높은 얘가 다가 제일 높고 나 그 다음에 가. 이 순으로 가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절대 습도는 가나다 모두 같다. 다릅니다. 절대 습도는 학교에서 안 배울 텐데 이거는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습도는 1kg의 공기 안에 한 평, 1세제곱미터 안에 수증기가 그냥 얼마나 많으냐. 현재 수증기량만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5.5g, 8.5g, 13.6g이기 때문에 절대 습도는 다가 제일 큽니다. 이건 안 나올 거예요. 상대 습도는 가가 제일 크다. 틀렸어요. 상대 습도도 다가 제일 큽니다. 기온이 일정하면 포화 수증기량은 일정하다. 그렇죠.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결정됩니다.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뭐야 이게? 다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되죠. 이 곡선을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하는데 포수 곡선. X축이 온도란 말이야. 기온입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점점 높아지는 비례관계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디귿. 그쵸? 기온이 일정하면 포화 수증기량 그래서 일정해야 되겠죠? 디귿만 맞아서 3번입니다. 다음 A는 보자. 제일 높을 때 볼게요. A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새벽 5시경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습도 A가 습도고요. B는 오후 3시경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기온, 온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A는 습도, B가 하루 동안의 기온 맞죠? 기온이 낮을 때 새벽 6시경에 습도가 높겠죠? 습도가 높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 틀렸다. 맑은 날에는 수증기량이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상대 습도, 이슬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슬점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상대 습도가 계속 달라진다. 그렇죠? 기온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기온이 변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변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변했을 때 습도가 계속 변하죠.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 디귿 답은 3번, 23번 볼게요. 그래프는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냈다. A, B, C, D, E. 잘 보이죠? 보이나요? 자, A, B, D는 절대 습도가 같다. 절대 습도를 또 얘기했네요. 절대 습도는 수증기량을 얼마를 갖고 있냐에 따라 결정한다 그랬는데 A와 B와 C가 수증기량이 거의 동일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습도가 같다. 1번이겠네요. 이거는 설명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이 절대습도 관련해서 문제가 2개나 나왔다는 거는 절대습도에 대한 얘기를 더 추가로 하지 않고서는 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슬점은 C가 2보다 높다. 세볼게요. C의 이슬점은 20도. 그 다음에 E의 이슬점은 25도. 2가 높아요.
2번 틀렸다. 포화 수증기량은 같은 기온이면 되는데 어디 있을까? A와 E. A의 포수는 여기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E의 포수는 한 여기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죠. 상대 습도는 그냥 계산하지 말고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가까울수록 습도가 높다고 했어요. B가 여기 정도 있고 D는 여기 정도에 있기 때문에 B가 더 가까워서 B가 습도가 더 높아야 돼요. D가 높다? 틀렸습니다. 실제 수증기량은 B와 C와 E가 같다. 완전 다르죠. 여기는 요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전부 다 달라요. 맞는 건 1번. 다음 24번. 구름의 생성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냈습니다. 맨 처음에 구름이 생성되려면 무조건 공기의 상승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 어디 있어? 공기 덩어리 상승, 가가 첫 번째. 두 번째, 단열 팽창 일어나겠죠.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공기가 바깥쪽으로 팽창하면서 부피가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의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온은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나가 2번. 그럼 2번이네요. 그 다음에 수증기가 응결돼서 구름이 생성. 2번 찾으면 되겠다. 6가지 단계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공기가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구름이 생성될 겁니다. 상승, 올라간다, 상승. 맞긴 한데 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돼서 맞고 산을 타고 올라간다. 맞죠?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할 때. 맞죠? 그럼 구름이 생성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 마지막. 이게 병합설입니다. 자주 나오죠? 병합설. 예, 빙정설입니다. 빙정설. 여기가 중고위도. 우리나라죠? 얘는 저위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뜻한 비. 여기 차가운 비입니다. 만들어지는 구간은 0도씨 이상에서 빗방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음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0도씨에서 마이너스 40도 구간에서 빙정이 만들어질 건데 얼음 알갱이가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관행각된 물방울이 증발해서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달라붙어서 빙정이 커지면 떨어지면서 녹으면 비가 되고요. 그대로 내리면 눈이겠죠. 자, 가에서 0도씨에서 마이너스 40도인 구간은 물방울만 틀렸어. 얼음 알갱이도 있어요. 가에서 구름은 크고 작은 물방울 틀렸어요. 얼음 알갱이도 있다니까요. 세 번째, 가에서 얼음 알갱이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무거워져서 지표로 떨어진다. 3번 정답이고, 나는 우리나라가 속한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만들어진다. 가죠. 나에서 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얼음 알갱이도 안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6개 문제 정도 다 풀어봤는데요. 특이한 것은 절대습도 관련해서 좀 특이했었고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 내용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었고 2-2 파트까지 문제가 출제돼서 기말고사에서는 2-3 파트부터 출제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